있어요. 저희가 지금 14업종이랑 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마케팅 하는데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개발뿐 아니라 어떤 광고를 할 것이냐.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등등에서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 화장을 언제 고치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를 봤는데요.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밤 10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는 어디에 나와요?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화장 고치고 있어라고 올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 화장 고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보면 시간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전 10시는 아시는 것처럼 출근한 다음에 가듣는 거, 1시는 점심 먹자마자 그렇죠. 고쳐야죠. 그렇죠. 4시는 퇴근 준비하면서 화장 고치는데 밤 10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밤 10시에 나이트 라이프가 있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일정이 나오거든요. 네. 데이터를 열어봤는데 뭐가 나왔냐면 저기 나왔습니다. 셀카요. 밤 10시에 셀카를 찍어요? 네. 소통하려고 집에서 혼자 할 딴 때 사람들하고 화장을 고치고 찍습니다. 어허. 근데 그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물어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민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잊어버릴 수 네, 있어요. 본인도 기억 잊고요. 못할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흔적으로 남는군요. 다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요일은 화장을 일찍 합니다. 차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은 늦게 합니다. 네. 이유가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화장품 광고는 요일마다 시간대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렵고도 섬세한 작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상품 소비, 뭐 판매, 뭐 이런 쪽 영역이 있고, 네. 또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트렌드를 이해한다면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결정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뭐 방송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송 콘텐츠가 적합한지를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사회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 프로들이 늘고 있거든요. 예. 모 방송국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나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네. 멀티컬처가 한국에 뜨고 있어요. 지금까지 단일을 한 민족이었는데 지금 교수님 아시는 것처럼 전체 그 결혼 숫자 중에서 10% 정도가 다문화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류가 늘고 있고 한류 때문에 한국의 정주자가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같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 당시부터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될 건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컨텐츠를 올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때 했던 것이 어떤 컨텐츠를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보고 예전에 했던 드라마를 리바이벌 하면서 주연 배우까지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사람들이 이런 형 시대의 걸 좋아하는데 이런 시대에는 이런 배우가 좋지라는 부분들을 이미 데이터 분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그러니까 만들기 전부터 사람들의 기호를 안다면 가장 정확한 취향 저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즐겁게 보는 드라마를 하나 만든다고 쳐도 네. 이제는 그러면 드라마의 소재는 뭐로 합시다. 네. 주인공은 누가 좋겠어. 네. 그 사람하고 싸우는 악역은 누가 좋겠어. 네. 이런 게 데이터 속에서 다 나온다. 나옵니다. 그건 어떤 데이터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영화도 단순히 이거를 그냥 SF물이야. 70년대 배경이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SF인데 남녀 간의 갈등이 있고 형제가 나오며 시대는 어디고 위치는 어디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이죠. 그 수많은 데이터가 모이면 그 데이터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흔적과 그 데이터를 본 사람이 다시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때의 링크 같은 걸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의 선호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보면 요새 왜 IPTV 이런 데서 네. 영화를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영화 하나를 고르면 바로 밑에 이렇게 화면에 쫙 나오더라고요. 네. 이 영화를 선택한 사람들이 기존에 선택했던 다른 영화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절로 막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2단계, 3단계 자료를 쫙 모아서 분석을 하면 어떤 유형의 영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네. 그걸 예측할 수 있고 주인공도 알 수 있고 이렇다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영화 레벨에서 선택한다면 그냥 링크만으로 뽑을 수 있는데 그 영화에 대한 메타데이터, 그 영화의 배경, 제작자, 출연진, 플롯까지 보기 시작하면 더 많은 유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미국의 N모사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했을 때 구매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가 주는 것은 나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 정도? 그러니까 정확률 차이가 꽤 커요. 그 이유는 사용자 숫자도 있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그렇죠, 이슈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품이라든지 예. 관리의 기법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그 승률을 가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 결정에도 사용됩니까? 정책 결정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심야 버스를 빅데이터로 만드셨던 굉장히 예쁜 예제를 가지고 있어요. 심야 버스를 빅데이터로 만들어요. 네. 출발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어떤 시민이 시장님에게 트위터를 던진 거예요. 제가 일이 늦게 끝났는데 새벽엔 버스가 없습니다. 근데 택시는 너무 비싸고 버스 좀 만들어 주세요. 예. 도대체 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종의 파랑새 프로젝트였어요. 왜냐면 트위터가 파랑새가 그 아이콘이니까. 지저귀는 소리.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걸 보시고 그러면 투자를 하겠다. 근데 문제는 대상 자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서울이 넓은데 어떤 루트를 만들 것이 결정하기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노선 결정. 예, 그거를 이제 그냥 우리의 직관으로 하는 순간 수많은 민원이 양산됩니다. 또 이게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곤란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투명화해야 되는데 뭘 봤었냐 하면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봤어요.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특정한 리전에서 얼마나 많이 전화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통화가 제일 많은지. 가장 많은지 주로 심야에 밤 시간에. 그렇죠. 그럼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했더니 전체 서울시의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리전이 커버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의사결정이 투명해지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반대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의사결정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생각해봐도 심야에는 여기 이 동네에 사람이 제일 많을 거야라고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또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유흥가가 많이密집했다든지 뭐 이런 그냥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오케이인데요. 자원의 할당이 어려워져요. 얼마나 많이 스탑할 거고 간격은 얼마나 되고 요일별로 다른지에 대한 부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변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예. 비 올 때 다르고요. 그다음에 월화수목 금토일이 다르고요. 1월, 2월, 3월, 4월이 달라집니다. 그것까지는 감으로 모르죠. 모릅니다. 그리고 되더라도 그걸 또 일일이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고. 그 돈이 더 들죠. 더 들죠. 예, 맞습니다. 더 들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회과학은 그런 사람들의 경험이 쌓여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과학적인 접근법으로 대충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빅데이터랑 결합시키면 훨씬 정교해지는 그런 거로군요. 그렇죠. 그리고 통찰을 검증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통찰을 주도록 이렇게 클로를 줄 수도 있어요. 상상 못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증거를 낼 수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이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무슨 인류학이나 심리학 뭐 이런 사회과학 전공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이렇게 초빙을 했더니 네. 훨씬 더 일이 커지더라. 네. 그렇죠. 데이터만 있다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루는 컴퓨터 공학자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 다른데 다양성을 이렇게 같이 녹여내는 순간 새로운 형태의 기회가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인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마인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날카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물론이죠. 네. 그래서 우리 송 박사님 명함을 보면 이 뒷면에 마이닝 마인즈, 네. 마음을 캔다. 네. 이게 일부러 이렇게 써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슬로건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산처럼 쌓여 있으니까 그걸 캐내는 광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행위거든요. 행위에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데이터는 사람이 남긴 데이터니까 마인드 데이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마인드 마이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요. 어느 순간에 그게 제 슬로건이 돼서 이렇게 셔츠에 새기고 다닙니다. 옷에도? 네. 예. 그러니까 제 이게 모토가 되었어요. 제가 요즘 하는 운동이 뭐냐면 각자 이런 모토를 새겨보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뜻을 밝히면 더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해서 좌우명이라는 것처럼 새기는 작업들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닝 마인드가 아니라 마인드에 S를 붙인 복수형을 쓰셨네요. 네. 그건 어떤 뜻입니까? 저희는 사회적 합의를 알고 싶어요. 소셜 마인드를.
한 사람 생각도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는 같이 살면서 모든 사회 속에서 합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합의를 알고 있으면 서로 갈등이 적고 돕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셜 마인드, 정확히 얘기하면 주관을 객관화하고 싶습니다. 주관을 객관화한다. 예, 한 사람 생각은 주관적인데 아하. 그 사회 속에서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객관적 주관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 커먼 센스, 상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식은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 그게 네. 상식이니까. 근데 상식이 변화하거든요. 변하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라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한 조직 내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랑 젊은 사람들이랑 백그라운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세대 때는 추억이 교련 배운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혼부식 검사한 거였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갈탄 같은 거 떼고 조개탄 그때 철제도시에 올려가지고 구워 먹던 그런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젊은 친구들 물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먹은 해피밀이요. 제가 보기에는 세대가 아니라 시대 갈등이에요. 예, 소득 1000불 세대의 어렸을 때 추억 가진 사람이 압축 성장 속에 현재 위치에 왔고 젊은 세대는 이미 2만 불 세대에 자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다릅니다. 또 어려서 접했던 과학기술 문명의 수준도 현격히 다르죠. 그리고 저희 때는 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메러 투마로우였고요. 지금은 쉽지 않은 저성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상식이 과연 상식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 데이터를 보면 아닌 것들이 숱하게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나면 상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이 줄 수 있어서 결국에는 그런 소셜 마인드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맞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 상대방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읽어보면 들어가 볼 수 있다. 상당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모르는 마인드가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는 그들의 욕망이 숨어 있는데 본인은 그거를 부지불식간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알다 보면 아 한국 사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구나 혹은 외국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 볼 수 있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특별히 상품 개발하고 판매하고 정부 정책 결정하고 방송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에서 젊은 신입사원하고 갈등 빚는 부장님들도 공부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생존에 유리해져요. 그래야지만 같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비하인드고 세상이 바뀌면 쓸모가 적어지거든요. 근데 같이 있을 때 웃을 수 있고 터놓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50대 부장님들은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컨텐츠를 아주 제한적으로 열어놓는 그런 창구들이 좀 있어요. 홈페이지나 있는데 본인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데이터가 보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구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쿼리를 넣어서 연결된 정보를 보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탐색하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옳다. 난 지금까지 옳은 일을 했다. 성공의 방정식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버리지 못하면 데이터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쟤네들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왜 바뀌었을까를 볼 때부터 데이터가 보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바꾸는 게 제일 1번입니다. 관찰하겠다. 우선은 관찰 내가 좀 더 유심히 보겠다라는 계속, 식의 마음의 변화. 예,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편히 서보고요. 내가 부장이니까 대리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가 대리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잘하던 시절과 다른데 다른 건 무엇일까 고민해 본다면 어느 순간인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데이터는 주인이 없습니까? 각자가 주인이고요. 네. 근데 패턴을 보는 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비어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유도 예전에는 유기물들이 쌓여서 시체가 쌓이고 압력과 열에 의해서 액체화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는 것처럼 이 데이터도 각자가 주인인데 패턴을 보는 건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원유의 경우는 영토에 따라서 예.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거, 이건 아랍에미레이트 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데이터는 이 영역도 없잖아요. 국경도 없지 않습니까? 국경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중이고요.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를 검색하잖아요. 영역을 넘어간 겁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는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아, 물론 비밀 데이터. 예, 예를 들어서 SNS 중에서 프라이빗한 SNS, 메신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퍼블릭하게 내 생각을 오픈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거고 그 데이터도 워낙 많으니까 기회는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걸 비밀을 걸겠다라고 한 것은 사회적 자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비밀을 걸겠다는 생각이 없어야 사회적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리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때부터 이건 이제 퍼블릭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건 내 친구들의 관계야 그러면 이건 프라이빗 데이터가 되는 거죠. 요 대목쯤에서 다시 또 알파고 그 인공지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송 박사님 같으신 분들은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 필요하면 어떤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그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광부가 캐듯이 데이터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지가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안 옵니까? 그런 세상은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려면 그에게 자아를 주고 그에게 목표를 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정해져 있는 어떤 태스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알파고는 이름부터 알파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둑을 위한 것이지 특정한 목적은 아니고요. 다만 엔진은 확장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는 산업과 학계와 정부가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뭘 과제를 줘야만 그 일을 수행할 뿐이다. 그렇죠. 거기도 프로그래밍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름의 규칙을 정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목적의식 없이 개발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위험성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긴밀히 고민해 봐야죠. 이 기술이 어디를 향하는지. 요즘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졌어요. 옛날에 기계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육체 노동하던 일자리가 다 없어졌잖아요. 네. 이 삽으로 땅을 파던 걸 포크레인이 나오니까 땅 파는 인부에는 이제 없어도 된다. 뭐 네. 이런 식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의 세상이 열리면 이제는 육체 노동이 아니라 정신 노동의 거의 대부분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